오해가 있어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아, 그럼 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 통신사로부터 100만 개의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SKT 50만 개, KT 30만 개, LG 20만 개. 100만 개를 받아서, 물론 100만 개를 받을 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은 돼요. 할당된 상태에서 안심번호 100만 개를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5번씩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해서 뭐를 거르는 거냐면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거르는 장치는 당연히 하죠. 역선택 받는. 그렇죠. 역선.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날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11일 날 선포식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주되게 기억나는 한 단어는 K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저도 이 이니셔티브라는 단어가 솔직히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를 왜 내세웠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3년간 대한민국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란까지 더 씌우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망치들이 뭐 1%대 성장뿐만 지금 0. 몇 프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도 생겨납니다. 그런 정도 심각한 거고 비단 뭐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주머니, 그렇죠. 주머니 사정도 어렵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 뭐 문 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정말 심각합니까? 네. 이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너져 있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인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회복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그 하나의 생태계가 성장을, 그러니까 멈춘다는 것은 성장을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멈춘다는 건 퇴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데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게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는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종의 가치나 방향의 측면에서는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라는 측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죠. 민주주의 제도나 이런 것도 가장 후진적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두 측면에서 다 선진국 반열로 올라온 나라다라는 게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나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근데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이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일인데 그러면 최근에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이 저희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과정들 이게 아주 민주적 과정들 아닙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니셔티브의 동력이 우리나라가 무슨 하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는 아니죠. 뭐 군사력이라든지 뭐 소위 인구수라든지 뭐 영토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K컬처라는 K팝, K컬처가 전 세계민들한테 상당히 호소력과 설득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밑바탕에 최근에 보여준 K민주주의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 이게 바로 이니셔티브다. 그래서 이런 게 장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모범적인 선진국가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서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격 국가에서 추격을 달성한 국가. 그러나 지금은
추격 국가를 뛰어넘어서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바로 K 이니셔티브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K 컬처, K 팝, K 민주주의, K 제도. 요렇게 저는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그 국민적 공감대나 어떤 에너지가 좀 결집이 된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또 배경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볼 때 험난하고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비관론이 더 존재하기가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걸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힘이 됐고 그게 우리 세계, 전 세계에 미쳐주는 유일무이한 여러 사례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잠시 우리가 쇠퇴의 길을 혹은 멈춤의 길에 서 있었지만 그걸 전환시키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 포부를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당내로 좀 들어와서 당내에 대한 또 언론과 상대 여러 당들의 이게 공격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선 룰이라든지 대선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국민 참여 경선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고 권리당은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이제로 정했는데 요걸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근데 거기서 벌써 약간 오해가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착각인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예를 들면 샘플을 1000개를 만든다, 10,000개를 만든다, 꽃에서는 1.5K, 105K인가 1.5K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표본 숫자를 정해서 1000샘플이다, 10,000샘플이다, 그거를 성별, 가장 크게 성별, 연령별, 지역별, 또 세분화되면 직업별 이렇게 다 세분화합니다. 네네. 세분화해서 그 샘플을 그러면 예를 들면 남녀니까 50대 50 그렇겠죠. 지역별로 하면 충청도 인구가 10점 몇 %. 그게 다 지역 할당을 해서 할당된 걸 다 채워서 그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내는 게 여론조사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신사로부터 100만 개의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SKT 50만 개, KT 30만 개, LG 20만 개. 100만 개를 받아서 물론 100만 개를 받을 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은 돼요. 할당된 상태에서 안심번호 100만 개를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5번씩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해서 뭐를 거르는 거냐면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거르는 장치는 당연히 하죠. 역선택 받는.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남는 사람들. 지금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충 ARS나 전화면접 조사나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층당 포함 한 50% 정도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100만 개 중에서 한 50만 명은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라는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거고 이 선거인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에 대한 걸르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만 명이 40만 명 있으면 그분들이 논리적으로는 다 투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에요. 국민 참여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용어를 좀 혼선해 쓰시던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는 그런 특정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그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권리당은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일 날 충청권 경선을 청주에서 하고 그 다음 날 20일 날은 영남권 경선을 울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을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하는데 권리당원들은 당연히 그 사이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 국민 참여 경선인단은 내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무작위 콜이 다음 주에 아마 콜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한 이틀 정도 이제 전화가 갈 텐데 전화가 혹시 놓치더라도
예, 다섯 다음번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꼭 좀 투표에 좀 참여를 해주셔서 역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민주당 경선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팩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저쪽의 공격에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그 좀 황당한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서 드럼통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뭐 간첩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뭐 흑색전이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프레임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에 대한 뭐 소외나 대응 방법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해적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고요. 그리고 오늘 드럼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드럼통 본인이 뭐 드럼통 들어가서 뭐 인증샷 찍은 것도 좀 코미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기자단한테 뿌렸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주택인가 국민행복주택이라는 그게 있고 거기에 그 드럼통 안에 국민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안경 쓴 분이 서 있는 뭐 이런 사파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서 저희도 그게 있어요.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행복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드럼통에 사는 분들로 묘사를 해놨으니까. 국민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또 차별하는 그런. 아니, 갈라치기는 뭐 갈라치기는 좋아요. 갈라치기는 뭐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국민 전체를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을 드럼통에 사는 분을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할 수가 있겠어요. 모욕과 수치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네요. 아니 그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이 사진인데요. 이거 보이나 봐요. 또 AI를 이용해서 또 이런 네. 일을 했군요. 여기 지금 국민 행복주택 해놓고 여기 지금 어르신하고 아이들이 지금 드럼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적 의식을 또 드러내게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비하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대변인 단에서도 박경미 대변인이 오히려 너네들이 이런 준동을 하는 게 윤석열이 국민들을 영연벽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 장면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한 짓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왜 이렇게 너무 우습게 알거든요. 국민들 정말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들은 또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갖는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게 다른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어떤 이런 이념적 정체성을 떠나서 누가 봐도 좀 순리껏 상식 있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그나마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하면 누가 그 말을 귀를 기울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민을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것도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법조인 출신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표현 쓰면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도 판사를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이전에 저희가 가졌던 그런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어떤 가치성, 존중 이게 이번 윤석열 파면 사태를 통해서 다 파괴되는 국면이 또 아닌가.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보자면 동등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이면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국민들에게 키워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알차게 여러 이제 현재 국면에서 우리 수석 대변인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방송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끝으로 조승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조승래라는 정치인인데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인데 2016년도 4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20대 선거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출마를 할 때 출마의 변이 이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말 잘하고 약속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잘 듣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 듣겠다. 그게 제 공약이었어요. 제가 원래 또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회의 때 뭐 70% 얘기하시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사실 저는 원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경청에 적합한 네, 사람이다. 그렇죠. 주로 듣는 편이고 물론 의견을 물어봐서 뭐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뭐 위치에 따라서 또 제가 주도해서 할 회의 같은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주로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러거든요. 서로 다르네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아니, 피곤해요 제가.